상담과 관련하여서는 회피로서의 증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나요? 하면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박이나 불안이나 우울, 또 신체 증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것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발전되었나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시작된 시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본인은 어떤 것들을 유념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질문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증상은 자기가 정말 몰두해야 될 것을 회피하게 하는, 그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다른 거에 치중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 부분에 몰두하기가 겁이 나거나 자신이 없다 보니 어떤 증상에 몰두하면서 그것으로 시간을 또는 효율성을 낭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시작된 시점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듣다 보면 본인은 그렇게 금방 발견을 못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더 몰두하시는군요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선 그런데 본인은 왜 그것을 잘 모르느냐? 증상에 회피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없애려면 결국 본인이 몰두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들 내지는 실질적인 고민에 더 치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증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대안 없이 증상을 버리고 본래의 것에 치중하세요라는 말이 귀담아 들어질 입장이 안 되는 것이죠. 증상과 원래의 어떤 부분은 서로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을 때도 있고 전혀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특정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관계에 치중을 한다든지 TV에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추 서로 연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본다든지 건축 자재에 대한 내용을 탐색한다든지 하면 얼핏 보기에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회피의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라면 취지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눈만 가리고 사실 몸은 그 방향을 그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나 완전히 방향을 돌리고 다른 위치에 서 있거나 이러한 경우는 다 회피이긴 하지만 양상이 약간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증상의 이면에 있는 본래 치중해야 할 것들을 발견해내면 조금씩 그 원래의 부분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증상을 서서히 줄이고 원래의 부분에 치중하게 하고 하는 중간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치료의 관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화해하세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화해하고픈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부하고픈 마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 의자 기법이라고 있어요. 심리극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빈 의자를 사용합니다. 심리극 무대에서 의자 하나를 내놓고 진행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의자 기법은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됩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한 사람이 억울한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이 심리극 무대에 서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도둑놈으로 오해했던 사건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심리극 과정을 하다가
진행자가 의자 하나를 주인공 앞에 놓고 지금 이 의자에 아버지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10년 전에 그 누구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아버지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겠죠. 주인공은 아버지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심리극을 빌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억울했던 감정들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빈 의자에 실제 대상을 가정하는 일들은 아주 흔한 가정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 생존해 있지만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이 앞에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인이 된 어떤 대상을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 의자에 자기를 앉힐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는 실제하지 않은 어떤 상징을 이 빈 의자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게 말을 걸어보자. 신체의 한 부분에게 말을 걸어보자. 돌에게 말을 걸어보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가정해서 이 빈 의자에 앉혀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걸 수도 있습니다. 빈 의자 기법의 방식과 일반 상담에서의 방식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꽤나 강렬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억울함을 이야기하다가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사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만약 지금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면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심리극은 반드시 그것을 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TV에서 영상편지 보듯이 직접 해보게 하는 것이 이 심리극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이 영향력이 다르죠. 치료 효과도 그런 면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치료 효과는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죠.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화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누군가와의 감정적인 재구성, 자기 안에서 자기 안의 조화, 이러한 과정들이 이 빈 의자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해하세요. 어떠한 분들이 지배적으로 떠오릅니까? 화해하고픈 마음이 앞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앞섭니까? 누군가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내 앞에 심리극의 진행자로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의자를 하나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해하지 못한 그 상대를 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떠오르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서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상담이나 정신분석과 같은 인간 이해의 방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꽤나 큰 도움을 준다고 여기는 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피해의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죠. 우선은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억울한 감정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받은 부분들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 사람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구나. 공감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받을 만한 상황들을 스스로 많이 연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말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다, 철저하게 배제됐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또 상대들의 입장을 묘사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데, 자기가 받은 피해의 내용들만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주변 정황이나 또 이야기의 앞뒤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것은 일방적인 피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호작용을 애써 감추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파악할 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내담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두 번째 했던 얘기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용어를 달리한다든지 개념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올까?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한 경우에서도 다시 묘사하게 해서 이야기를 스스로 얼마나 보완하는지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황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면에서 제일 흥미로운 성경은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상황을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결론만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냐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에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담 중에 내담자의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요인들 중에는 중대한 요인도 있고 결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느 한두 개의 요인으로 모든 이유를 다 끝낼 수는 없고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작은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요인을 배제하고는 또 설명을 해낼 수 없는 상황들이 간혹 있으니까요. 최근에도 산불로 저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건조한 날씨, 강풍, 소나무가 주로 심겨져 있는 산림 형태, 이런 부분들이 커다란 산불을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이겠지만, 출발에 아주 작은 불씨가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사소한지를 좀 나눠가면서 비중에 따라 들으려는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든 놓치지 않고 골고루 잘 들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따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을 때도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 중대한 해결책일까, 어떤 것이 결정적인 해결책일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들은 그 해결 요인들이 잘 보이지 않고 웬만해서는 참 달라지기 어려운 상황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을 하게 되죠. 뭘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소한 해결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원리는 아니지만 지렛대의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달라지지 못할 것 같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요인 중에 비록 비중은 커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조차 잘 나지 않고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소리 없이 빛나서 우리의 지금을 만들어내는 요인,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변화, 그 무수한 요인들 중에 중대하지는 않아 보이고 결정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소리 없이 빛나는 조연들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양가 감정과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다든지 전혀 능력이 없던 것이 찬란한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럴 때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심리적으로 역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억압, 반동형성, 부정과 같은 방어 기전을 통해서 본심과는 정반대의 행위들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은 인간이 양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양극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불량의 전복, 뒤바뀜을 나타내기도 하죠. 좋아하는 마음이 90, 싫어하는 마음이 10에 불과했는데 막상 표출하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만 표출한다든지 그래서 역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학생 때 정신과 시험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 하나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면 그것이 어떤 방어 기전을 나타내는가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얼추 듣기에는 암 환자가 활기차게 지내니까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반동형성이라는 방어 기전이 아닐까 싶지만 정답은 부정, denial이라는 방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활기차게 지낸다는 표현 때문에 약간 혼동을 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당장 암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실제 체력이 쇠잔한 상태도 아니고 활기차게 지낸다는 것은 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의 방어 기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동 형성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방어 기전이 훨씬 핵심이다라고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두 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고 또 분량에 맞추어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분량은 부풀려서 표현하고 또 대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자기 감정은 감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일이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역설 또는 남들이 보는 현격한 변화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